등 돌린 부자 다시 연을 맺다. 개성사람 조동지는 본관이 배천으로 재산이 몇만 냥이나 되었고 부리는 차인이 전국 팔도에 두루 퍼져 어디든 없는 곳이 없었다. 다만 본래 자손이 드문 종가인데다 조카나 다른 후손도 없어서 양자를 얻으려 해도 마땅한 곳이 없었다. 노부부는 그게 늘 걱정이었다. 하루는 조동지가 마루에 앉아 있는데 문 밖에 거지아이가 왔다. 나이는 10살쯤 되어 보였다. 때는 엄동설한이었다. 조동지는 아이의 용모와 골격이 괜찮아 보이기에 아이를 방으로 불러들였다. 성씨와 본관을 묻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배천 조씨입니다. 조동지가 기뻐하며 그 부모에 대해 물었다. 엄마만 계신데 지금 성 안에서 밥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조동지는 즉시 거지아이를 집으로 들여 아내에게 사정을 말하고는 아이에게 밥을 주고 옷을 주어 집에 머물러 있게 했다. 한편 하인을 시켜 거지아이의 어미를 찾아오게 한 뒤 거지아이의 어미를 제수씨라 부르며 가까운 마을의 작은 집에 거처를 마련해 주고는 거지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삼았다. 아이가 차츰 자라면서 양부모에게 정을 붙이니 조동지에게는 친자식이나 다름없었다. 16살에 관례를 올리고 결혼을 시켰다. 그 뒤로 그 집의 재산 출입을 아들에게 모두 맡겼는데 아들이 부지런히 용의 주도하게 재산을 관리해서 조동지의 마음에 쏙 들었다. 어느 날 아들이 문득 말했다. 이젠 저도 장성했으니 마냥 놀 수만은 없습니다. 몇천 냥쯤 주시면 황해도와 평안도 도회주로 나가 장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개성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사에 나서 돈벌이를 하는 게 예사지. 네 말이 마땅하다. 마침내 아들에게 5,000냥을 주었다. 아들은 평양으로 갔다가 기녀에게 빠져 2, 3년을 지내는 동안 5,000냥을 구름이 흩어지고 눈이 녹듯 허비해버렸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 그대로 기생집에 머물러 사환 노릇을 했다. 조동지는 벌써 그 소식을 듣고 다시는 자기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며 아들의 생모와 며느리를 모두 쫓아냈다. 며느리와 아들의 생모는 성문 밖 토막으로 나가 살며 예전처럼 걸식을 해야 했다. 아들 조생은 해진 옷에 깨진 갓을 쓰고 기생집에 붙어 살았는데 끝내 돌아갈 기약이 없었다. 하루는 기녀가 관아의 잔치에 불려가서 조생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은 큰 비가 내렸다. 조생이 서성이다 보니 마당 가운데 금가루가 쭉 흘러내리고 있었다. 근원을 따라가 보니 뒷뜰에서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바로 방문 앞에 섬돌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앉아서 금가루를 모아보니 좋게 몇 근은 되었다. 섬돌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듬이돌처럼 생겼지만 실은 덩어리 전체가 생금이었던 것이었다. 조생은 기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기녀에게 말했다. 내가 젊어서 당신에게 돈을 조금 쓰긴 했지만 당신이 그동안 나를 대접해준 은혜는 잊기 어렵네. 하지만 내가 지금 여러 해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으니 인정상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겠네. 기녀가 그 말을 듣고는 서글픈 얼굴로 말했다. 조소방이 오랫동안 우리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생각만큼 대접하지 못해서 부끄러워요. 여러 해 동안 주인과 손님으로 지내다가
지금 돌아가겠다고 하니 주인된 도리로서 그냥 걸어서 가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마부 한 사람과 말 한 피를 새내어 주었다. 정말 고맙네. 정말 고마워.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뒷방문 앞에 있는 섬돌 말일세. 귀할 것도 없는 거지만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발을 디딘 돌 아닌가. 내가 지금 돌아가면서 이 섬돌을 가져가 당신 얼굴 보듯 한다면 위로가 될 것 같네. 조소방이 내게 품은 정을 알겠어요. 내 어찌 돌덩이 하나를 아끼겠어요? 가져가세요. 조생은 즉시 섬돌을 싣고 길을 떠났다. 때는 연말이어서 장사하러 밖에 나갔던 개성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왔다. 집집마다 식구들이 음식을 성대하게 차려서 오리 밖에 마중을 나왔다. 그때 조동지 역시 차인들을 맞이하려고 오리박 정자에 나와 있었다. 조생은 해진 도포를 입고 집신을 신고 돌아오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마주쳤다. 하지만 감히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없어 한 귀퉁이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허다한 차인들을 대해서는 주인과 손님이 모두 기쁜 얼굴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조생에 대해서는 그 아비도 알면서 모르는 체하고 아들 역시 알면서도 감히 앞에 나서지 못했다. 간혹 조생을 아는 자들이 조생을 보면 저마다 야유를 퍼부으며 조롱했다. 날이 저물자 조생은 성문 밖 토막을 찾아갔다. 어머니와 아내의 원망하는 말과 심한 질책을 듣고 있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조생은 이런 방구도 대꾸하지 못하며 감히 입 한 번 뻥긋 못하고 있다가 드르렁 코를 골며 푹 잤다. 이튿날 조생은 편지와 함께 금을 겹겹이 싸서 아내에게 주며 아버지에게 바치라고 했다. 조동지는 바야흐로 차인들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장부 계산을 하며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조생의 아내는 감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인을 불러 조동지에게 자기가 왔다는 걸 알려달라며 금과 편지를 먼저 들여보냈다. 조동지가 편지를 뜯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번 것 중에 지금 보내드리는 금만 해도 예전에 제가 가져간 5천 양은 될 것 같은데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있기에 우선 일부를 보내며 아렵니다. 조동지가 봉한 것을 풀어보니 모두 생금 가루였다. 값을 헤아려 보니 6, 7천 양은 좋게 되었다. 조동지는 몹시 기뻐 차인들에게 미처 발설하지 않고 곧장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서는 조생의 아내를 불러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조동지의 아내가 몹시 성을 내고 욕하며 며느리를 쫓아내자 조동지가 말했다. 그러면 안 될 일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보소.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네 남편은 건강히 돌아왔더냐? 별 탈 없이 잠은 잘 잤고 아침밥은 먹었느냐? 너는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거라. 내가 지금 나가서 네 남편을 만날 테니. 조동지는 당장 성문 밖으로 나가 아들을 만났다. 아들이 절하자 아비가 말했다. 네가 보낸 금가루가 적지 않던데 그걸 어떻게 얻었느냐? 그 정도 가지고 어찌 많다 하겠습니까? 커다란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어디 두었느냐? 아들이 행랑 안에서 금덩이를 꺼내 보여주었다. 조동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쩍 벌어지더니 곧바로 놀라 까무러쳤다. 한참 뒤에 일어나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관상이란 게 틀림없구나. 내가 처음 네 관상을 보니 만석군이 될 상이더라. 그래서 너를 아들로 삼았던 것인데 지금 과연 이 금덩이를 얻어왔구나. 생금을 정년에 내면
우리 집 재산의 10배는 될 테니 이 이상 뭘 더 바라겠니? 네가 한때 오입에 빠졌던 것도 젊은이에게 흔히 있는 일이니 지나간 일은 더 말할 것 없다.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오너라. 조동진은 조생의 생모를 돌아보고 말했다. 재수씨, 요사이 날이 추웠는데 얼마나 춥고 배고프셨습니까? 내가 지금 가마를 마련해 보낼 테니 당장 옛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조동진은 집으로 돌아간 뒤 조생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와서 예전의 부자 관계를 회복하였다. 부자 관계가 문득 끊어졌다가 문득 다시 이어졌으니 재물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들이 시정의 장사치이고 양아비와 양아들의 관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잘못을 어찌 깊이 꾸짖겠는가?